참 시원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맛볼 수 있는 시원한 샘물. 그 맛을 보는 순간 이 삶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느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도시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그 건조한 환경 탓에 사람들은 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편리한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이 활력을 주는 물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 박사입니다. 그는 루르드 샘물의 놀라운 치유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던 의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연구는 초기에 중단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은 그가 평생을 걸쳐서 이 과학적인 관찰과 데이터를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이 책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를 중단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연구를 190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의사가 그 같은 대상에 흥미를 가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고 장래 출세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에 의한 치유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무시하면 안 되죠. 과학은 현실의 전 영역을 탐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치유하는 물,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지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봅니다. 아마 이게 다 제대로 낫으려면은 상당히 시간이. 민영수 씨, 엄청난 대식가로 한때 체중이 100kg을 넘었다는 그는 변비와 당뇨를 20년 넘게 달고 살았다. 이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일까요? 이렇게 4년 전 식전 혈당치가 정상치의 5배가 넘는 800에 육박하자 잇몸과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양쪽 다. 예, 양쪽 다 썩어가지고. 예. 이 부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쪽까지 이제 다 잘라야 될 형태죠. 이 발가락 3개가요? 네, 3개를. 물집처럼 생겼다가 당시 발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을 정도로 발의 상태는 심각한 것이었고 가족들에게도 고통의 나날이 계속됐다. 났다 또 아마 서너 번째 나았다가 아물었다가 편안하게 잠자는 날보다 아들 파오라 여보라고 불러서 깨우는 날이 더 많았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보통 사람은 쥐가 난다는데 그런 쥐하고 당뇨 환자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이 뻣뻣해지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아프니까 본인은. 그럼 우리는 항상 요의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부르면 빨리 주물르게.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고부터 악화되기만 하던 민 씨의 병이 차츰 회복되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이 물을 마셨다는 민 씨. 처음엔 하루 20잔까지 물을 마셨다고 한다. 그런지 일주일 만에 먼저 변비가 사라졌고 3개월 뒤 발의 감각이 돌아왔다. 비록 아직 당뇨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이제 민영수 씨는 큰 고통 없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초 서울대 소화기내과 교수였던 최규환 박사는 약알칼리 이온수에 대한 주목할 만한 임상실험을 했다.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변비약을 복용하지 않게 하고 pH 8.5의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을 엑스레이로 관찰했으며 배변 횟수도 측정했다. 정상인 34명도 대조군으로 알칼리 이온수를 마시게 했다. 실험 시작 4주 만에 소화물의 대장 통과 시간은 평균 72시간에서 44시간으로 빨라졌으며 배변 횟수는 2배로 늘어났다. 정상인 34명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경험에 비춰서 약 알칼리 있은 그 물은 더불어 그걸 차게 해서 먹으면은 변비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란 무엇인가? 자연의 물에는 다양한 미네랄 이온이 녹아있다. 그중 전기분해를 통해 칼슘 등 플러스 이온만을 모은 것이 바로 알칼리 이온수다.
우리가 흔히 먹는 물은 산성일까 알칼리성일까? 이 BTB 용액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산도를 측정하는 시약이다. 용액을 떨어뜨리면 수소 이온 농도인 pH에 따라 물의 색이 다르게 변한다. 수돗물은 녹색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물은 노란색으로, 산성수는 붉은색으로, 알칼리수는 남청색으로 변했다. BTB 용액이라는 산도 측정하는 시약을 각각의 물에 한두 겹씩 떨어뜨리면 pH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거든요. 수돗물은 중성으로 pH 7.0 정도 나고요. 역산투압 정수기물은 약산도 6 정도가 나오고요. 산성은 pH 3.0으로 붉은색 계통이 나오고요. 알칼리수는 6.5 정도의 pH가 나옵니다. 남청색으로 변한 알칼리수에 숨을 불어넣어 보기로 했다. 물의 색깔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흡에 섞여 나오는 산성 성분의 영향 때문이다. 알칼리수를 더 붓자 물이 연한 녹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알칼리수는 우리 몸에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힘이 있다. 약 알칼리수는 상대적으로 수소 이온이 많이 함유되는 물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의 그 짝이른 전자 부분을 이 수소 이온으로서 회복시켜주고, 따라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또 활성산소의 양을 줄여서 성인병 예방이나 또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칼리 이온수의 효능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의 연구들은 활성산소를 주목한다. 활성산소란 전자를 잃거나 필요 이상으로 전자를 많이 갖게 된 산소를 말한다. 이 활성산소는 반응력이 매우 높아 세포가 만들어낸 효소와 DNA를 공격해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 바로 이것이 노화와 질병의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알칼리 이온수에 풍부하게 함유된 수소가 활성산소와 결합해 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큐슈 대학 유전자원공학과의 시라하타 박사팀은 알칼리 이온수의 수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DNA를 보호한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 실험 결과를 담은 시라하타 박사의 연구 논문은 생화국제학술지 BBRC에 실려 그 신뢰성이 입증됐다. 첨단 의료기기인 MRI는 세포 조직의 물 분포와 상태를 통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장치다. 기초화학자인 전무식 박사는 이렇게 측정된 세포의 물 상태를 시뮬레이션해 그 문작 구조를 계산해냈다. 그 결과 건강한 세포의 물은 질서정연하고 암세포 등 병든 세포의 물은 무질서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건강한 사람들의 단백질이나 이 생체 분자 주변에는 육각수가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게 줄어요. 주니까 우리는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뇨만 하더라도 인슐린이 안 나오는 병이 그리고 당뇨 일종인데, 인슐린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육각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베타세포, 인슐린이 배출되는 세포 속에 그 물의 구조와 육각수가 적다 보니까 그 인슐린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죠. 분자 상태의 물은 끊임없이 결합과 분해를 한다. 극히 순간적으로 물 분자는 육각 구조를 만드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물 분자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알칼리성을 띠는 미네랄 이온 중 일부가 육각수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고 전 박사는 보고 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이라든가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또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최소 하루 1.5리터, 하루 8잔의 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노화의 원인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안에 그 해답이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약 99%는 탄소, 질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 나머지 1%를 차지하는 것이 무기광물이다. 이 무기광물은 다시 알카리성 광물과 산성 광물로 나뉜다. 알카리성 광물은 소화된 후에 알카리성 노폐물을 만든다. 알카리 광물이 많은 음식에는 주로 미역, 생강, 강낭콩, 시금치, 바나나, 버섯 등이 있다. 반면에 산성 광물은 소화된 후에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산성 광물이 많은 음식에는 쌀, 계란 노른자, 닭고기, 밀가루, 돼지고기, 쇠고기 등이 있다. 바로 이 산성 광물이 많은 음식에 의해 생성된 산성 노폐물이 인간 노화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다. 보통 이 산성 노폐물은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미처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혈관을 통해 떠돌아다니다가 모세혈관 밖으로 밀어내어져서 우리 몸속 어디엔가 조금씩 축적되어 간다. 이로 인해 산성 노폐물이 쌓인 곳에는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한 세포들은 죽어서 재생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늙어가는 원인이다. 또 산성 노폐물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막히게 된 인체 각 기관들도 서서히 그 기능이 저하되어 결국 무서운 성인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성 노폐물의 축적, 즉 노화가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학자들은 노화의 시작을 어린아기가 이유식에 들어가면서부터라고 본다. 태아는 뱃속에 있는 동안 산모의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한다. 그 영양분의 대부분은 알카리 광물이다. 산모에게 공급받는 알카리 광물 덕분에 태아의 몸은 알카리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산모는 태아에게 많은 양의 알카리 광물을 빼앗겨 체내가 급속 산송화된다.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 또 입덧이 심해지는 것은 이 알카리 광물의 부족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아기가 알카리성을 띠는 것은 그러나 출생 후 모유를 먹을 때까지다. 이유식을 먹으면서부터 아기의 몸은 급격히 산성화되기 시작한다. 이유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이 산성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기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가면서 더욱 심해진다. 자라나면서 주로 섭취하는 음식물이 대부분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산성 노폐물이 쌓여가는 것이다. 더구나 오염된 물과 공기,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연스러운 신진대사로 생겨나는 산성 노폐물보다 더 많은 양의 노폐물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체의 급격한 노화를 초래하며 각종의 성인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화와 성인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노화의 원인이 산성노폐물이라면 장수의 해답은 그 산성노폐물을 없애는 데서 발견된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것. 바로 알칼리가 그 해답이다. 의사들이 채식을 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야채 속에는 산성을 중화시키는 알칼리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채에 들어있는 알칼리 광물은 극소량에 불과하다. 결국 몸 안의 노폐물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야채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은 수소 원자 둘에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알칼리수란 이 산소가 수소보다 많은 물을 말한다. 따라서 알칼리수를 마시면 일반 물에 함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함께 마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알칼리수의 신비가 있다. 알칼리수가 체내에 흡수되면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산성 노폐물들은 중성 물질로 변화한다. 즉, 혈액 속에 녹기 쉬운 상태로 노폐물들이 중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땀이나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된다. 알칼리수가 탁월한 성인병 치료제로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인병은 미처 배설되지 못한 산성 노폐물이 인체의 중요 기관에 쌓여 주변 세포를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성이 많아서 생기는 성인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가 몸속의 알칼리 광물 중 강한 산성을 약한 산성염으로, 즉 고체 산성물로 만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산성 고체들로 인해 골다공증 같은 병이 발생한다. 둘째가 강한 산성 또는 산성염들이 뭉쳐서 관절이나 기관 속에 염증을 주는 현상이다. 이 결과가 콜레스테롤, 신장석, 관절염, 통풍 같은 증세다. 셋째가 이런 산성 고체들로 인해 모세 혈관들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되어 몸의 중요한 기관들이 혈액 공급을 바로 받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당뇨병, 신장병, 고혈압, 각종의 암들이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다. 대표적인 성인병인 암의 경우 산성 노폐물이 쌓이면 죽는 일반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죽지 않고 계속 번져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암세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두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독일의 생화학자 닥터 워박의 산소 부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아이아라시의 산성 체질 이론이다. 건강한 세포에서 산소를 제거하면 그 세포가 암전한다는 것이 닥터 워박의 학설이며,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아이아라시의 학설은 약 알칼리성인 건강한 세포는 산성 노폐물이 쌓여있는 근방에서는 보통 죽어버리는데, 유전자 염색체를 변질해서까지
산성 환경에서 살아남는 세포가 있으면 이것이 곧 암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수술을 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해도 다시 암이 재발하는 이유가 산성 환경은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려는 세포의 질도 그냥 있으니까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색체를 바꿔서 산성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죽는 세포가 되도록 해주든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셔서 산성 노폐물 정립을 막아야 한다. 또 산성 노폐물이 췌장에 쌓이면 당뇨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췌장의 활동 저하로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인 인슐린의 형성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당뇨병은 배설 못한 산성 노폐물들이 췌장에 쌓여서 췌장의 활동이 저하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인슐린 형성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보통 남자가 40이 되면 당뇨의 증세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20세일 때에는 당뇨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 20세 때 몸하고 40세 때 몸하고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것은 노폐물 축적. 특히 췌장에 있는 노폐물의 양이 20세 때에 비해 40세 때에 더 많다는 것이다. 젊어서부터 알칼리수로 꾸준히 노폐물을 씻어내린다면 당뇨병은 충분히 퇴치할 수 있는 질병이다. 다른 성인병 역시 마찬가지다. 성인병 중 고혈압도 흔히 볼 수 있는 병으로 그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원인으로 모세혈관이 막혔거나 동맥벽에 노폐물들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세다.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양의 혈액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혈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화학적 원인으로 혈액 속에 고체화된 산성 노폐물들로 인해 산소가 부족해지고 더 많은 양의 피를 필요로 하게 된다. 고혈압은 체내의 산성 노폐물이 혈관을 타고 떠돌다가 혈관 벽에 쌓여서 혈관을 좁게 하거나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발생하고 따라서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다. 혈압이 일정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저혈압은 심장 근육의 칼슘 이온을 산성 노폐물이 빼앗아가 버리는 바람에 심장 활동에 지장이 생겨 발생하는 성인병이다. 이 저혈압 환자가 알칼리수를 꾸준히 마시게 되면 알칼리수의 칼슘 이온이 심장에 직접 씌워지기도 하고 혹은 신체 내의 산성염들 속에 잡혀있던 칼슘 이온들을 해방시켜줘서 그 칼슘 이온의 활약으로 정상을 되찾을 수 있다. 성인병 중에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몸이 붓는 신장병이 있다. 신장은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장에 산성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그 기능이 위축되면서 피 속에 다량의 노폐물이 그냥 남아서 돌아다니게 되어 생기는 증상이 바로 신장병이다. 살기 위해서 세포들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만들고 이것들을 세포 밖으로 내밀어 혈액 속에 집어넣어 배설을 해야 되지만 혈액이 너무 산성이어서 세포가 노폐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신장 속에 약한 산성염들이 고체화되어서 생기는 병으로 신장석이 있다. 이 병 역시 신장 속에 고체화된 산성 노폐물들이 혈액 속의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뽑아 강한 산성염을 만들어 뭉치게 만드는 현상이다.
알칼리수를 마셔서 변비 증세가 없어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이 심리적 현상인지 과학적 혹은 의학적 사실인지를 서울의과대학 내과교수 최규환 박사께서 실험한 것을 1989년 9월 22일 물과 건강질병 강연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다. 1년 이상 변비 증상을 가진 환자들 약 15명, 남자 10명, 여자 5명에 대하여 관찰한 바 알칼리 이온수를 정기적으로 마신 환자 12명, 남자 8명, 여자 4명에 있어서는 1 내지 2주간 이내에 매일 1회씩의 변통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최 박사는 결론으로 변비 환자가 이온수를 마시기 전과 후에는 현저히 그 차이가 있었으며 전부가 호전되었고 환자들의 자각 증상 역시 호전되었음이 틀림이 없다고 발표했다. 대장의 변을 순조롭게 통과시키자면 대장 지역에서 매끄럽게 하는 윤활제를 분비해야 하는데 대장에 산성이 많아서 대장의 혈액순환이 불순하면 이 윤활제 분비가 부족해서 변비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인 성인병의 모든 원인이 바로 산성노폐물의 축적에 있는 것이다. 노화와 성인병의 자연 법칙은 첫째,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세포 내에서 연소된 뒤 그 남은 찌꺼기가 산성노폐물로 변하기 때문이며 둘째, 이 산성노폐물이 몸 밖으로 미처 배출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고체화돼서 인체 여러 곳에 조금씩 축적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인간의 늙어가는 과정이다. 이 고체화된 산성노폐물이 쌓인 근방에는 혈액순환이 불순하게 되고 체내의 각 기관들도 혈액과 산소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인병의 시작인 것이다. 조선시대 동양 최대 의학서가 완성됐다. 동의보감 탕액편. 물은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흔히 홀씨하는데 그것은 물이 하늘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약으로 쓰이는 물. 허준 선생은 이미 390년 전 자신의 저술서인 동의보감을 통해 질병을 다스리는 33가지 물을 말하고 있었다.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 여기에 대규모 닭 사육장이 있다. 대형 트럭이 병아리 4만 마리를 싣고 이곳으로 도착했다.
부화한 지 갓 3시간. 취재진은 이 병아리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사육장은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재진은 병아리들을 2만 마리씩 각기 다른 사육장에 나누어 2개 군으로 분리했다. 병아리들은 여기서 한 달 동안 각각 키워질 예정이다. 모든 병아리들에게 같은 양의 사료가 주어지며 다만 마실 물의 종류만 달리했다. 한쪽 사육동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일반 지하수를 마시며 자라게 된다. 또 다른 사육동에서 자랄 2만 마리의 병아리들은 특별히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된다. 마그네슘을 비롯한 몇몇 미네랄들은 물과 반응하면 알칼리수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알칼리수에는 활성수소가 풍부해 인체의 산화, 즉 산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환원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 분해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이를 알칼리 이온수라고도 하는데 이는 물을 전기 분해할 때 음극에 모아지는 미네랄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지하수와 알칼리 환원수를 각각 마신 병아리들의 성장 변화. 이 실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육기간이 짧다 보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사료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질, 공기 오염도, 가스 발생도 해갖고 그 균일도라든지 증체, 생존율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에 민감한 생물입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물을 마시게 한 2개 군의 병아리들. 한 달 뒤, 과연 앞으로 이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닭 사육장을 다시 찾았다. 한 달 전 부화한 지 3시간 된 병아리들이 이제는 꽤 무게가 나갈 만큼 성장해 있었다. 사육장은 공간이 비좁을 정도다. 사육장 2개 동으로 각각 분리돼 한쪽은 일반 지하수를, 다른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며 자란 닭들 사이에 얼핏 봐서는 별다른 차이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리독감의 한파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이곳의 닭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같은 사료에 단지 마시는 물만 달리한 닭. 이 닭들에게서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취재진은 먼저 생존율을 살펴보았다. 지하수를 마시며 사육된 A동의 경우 사육 초기 2만 마리에서 18,900마리로 10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율 94.5%다. 알칼리 환원수로 사육한 B동의 경우는 어떨까? 사육 초기 2만 마리 가운데 19,860마리가 살아남아 무려 99.3%의 생존율을 기록했다. 폐사한 닭은 140여 마리.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닭의 폐사율이 일반 지하수를 마시고 자란 닭에 비해서 고작 8분의 1 수준이다. 성장한 닭들의 무게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양쪽에서 100마리씩의 닭들을 무작위로 선택해 무게를 달아 평균을 낸 수치다. 알칼리수가 생장기에 빠른 생장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이러한 기전은 집단 사육에
집단 사육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면역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빠른 성장을 유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닭들이 마신 물의 종류에 따라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면역력을 지니게 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양수는 산모의 건강 상태나 외부 환경과 무관한 것일까? 마산순환병원과 취재진은 산모의 양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산모 20명으로부터 어렵게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작업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뱃속 태아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산모의 양수는 절대적으로 깨끗하다는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수 검사를 하거나 지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모의 양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정상분만 산모의 경우는 출산 시 혈액 성분 같은 이물질이 양수와 섞이게 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모 한 명당 15cc에서 20cc 정도씩의 양수가 모아졌다. 이 같은 작업은 한 달 동안 계속됐으며 이렇게 모아진 양수들은 곧바로 냉동 보관돼 분석실로 보내졌다. 양수 분석 결과 취재진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접하게 된다. 그동안 의학계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양수의 오염 사실. 산모 20명의 양수 모두에서 독성 물질인 중금속이 발견된 것이다. 먼저 산모의 양수에서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이 발견됐다. 다음은 이타이 병을 유발하는 카드뮴이다. 카드뮴은 위장관을 통해 흡수될 경우 간으로 가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신장으로 가 축적되면 신장장애를 일으킨다. 또한 칼슘 대사 장애를 유발해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 알루미늄의 농도 또한 리터당 무려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납과 바륨도 각각 검출됐다. 산모의 양수가 대표적 독성 물질에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중금속들은 오염된 물이나 오래된 수도관, 지하수나 대기 오염 등을 통해 산모의 몸으로 흡수되고 축적됐으며 이후 직접적으로 산모의 양수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물속에는 카드뮴, 또 납, 또 망간 이런 미량 중금속 원소들이 다량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물 자체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수도관을 통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카드뮴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카드뮴이 많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모의 뱃속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이 같은 양수를 지속적으로 삼키고 내뱉으며 자라난 태아의 건강 상태다. 태아의 피부와 호흡기는 임신 기간 내내 양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과량의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미량만 가지고도 태아의 면역력이나 또 양수 자체가 일단 오염되어 있다면은 산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양수에서 중금속이 발견된 산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모발을 채취했다. 월경할 때 월경통이 심한다든지 그런 것도 그런
이어 이들 산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모발도 함께 채취해 산모와 신생아 간 모발 성분을 비교 분석했다. 모발 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중금속 중독이나 체내 무기질 여부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출생 이후 외부 환경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신생아들조차 중금속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들이 자궁 속에서부터 이미 중금속에 중독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 간에 중금속과 무기질 패턴이 거의 유사해 신생아의 중금속 중독이 산모로부터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산모의 건강 상태가 태아에서 신생아로까지 이어지며 그 중간에 양수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뭘 바르면 안 되지? 올해로 7살인 현지와 6살인 다현이. 두 남매는 모두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동생인 다현이의 증세가 훨씬 심한 편이다. 다현이는 3살 때부터 아토피 증세가 나타나 지금은 팔과 다리에 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다. 잘 때 이렇게 많이 간질고요. 간질고 나면은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이렇게 따까리가 앉고 피가 날 때도 있었고요. 병원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민간요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아토피 증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네, 입덧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음식 냄새가 때문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탄산음료를 옆에 놔두고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드셨습니까? 그냥 탄산음료 박스째 사다 놓고 마셨습니다. 그럼 좀 효과가 있던가요? 탄산음료를 마시고 나면은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그게 좀 많이 진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의존을 한 편이에요. 임신 기간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가 자녀 아토피 증세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일까? 소공하게 되면 이제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경기가 일어나거든요. 네. 아이고 우리 딸하고 똑같이. 얘는 그거 아토피가 좀 심한 그 정도지. 취재진은 유치원생 400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검사를 실시했다. 이게 좀 예민한 편입니다. 대전대학교 한의대 피부 전문 의료진이 이 검사에 참여했다. 자 간다. 그럼 있어. 올라간다. 올라간 거요? 자꾸 올라와. 아토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아이들을 그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어 결과를 집계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려 전체의 32%가 아토피와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진은 곧바로 이 아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산모가 자녀를 임신했을 당시 즐겨 섭취했던 음식과 탄산음료 음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설문에 정확히 답한 340여 명의 부모가 통계에 포함됐다. 임신 기간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마신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그렇지 않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보다 아토피 발병률이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산음료와 아토피의 관계. 취재진은 이를 알기 위해 다시 임신한 토끼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역시 실험 대상은 2개군으로 나뉘어졌다. 한쪽에는 하루 200ml씩의 탄산음료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 토끼에게는 일반 술을 마시게 했다. 취재진은 임신한 토끼 자궁에서 양수를 뽑아내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탄산음료를 마신 토끼의 양수에서 카페인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태반은 물론이고 양수를 통해서도 상당량의 카페인이 토끼의 태아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하고 있다. 양수에서 보통 요 중에 검출될 수 있는 농도의 10분의 1이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농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양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를 태아를 거쳐서 양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는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수에서 검출된 카페인은 태아를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걸러진 농도가 0.14 ppm이라고 하면은 태아에 노출된 농도는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로서 노출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높은 농도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카페인은 양의 성질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는 열한 기운과 탁한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부들이 이러한 카페인의 섭취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양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아주 열하게 되고 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아에게도 이 탁한 기운과 열한 기운을 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태아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속에 열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열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열독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간에 열이 많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독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아토피성 증상입니다. 산모가 임신 기간 중 과다하게 섭취한 탄산음료. 탄산음료에 포함된 카페인은 고스란히 산모의 양수로 흘러들었고, 여기서 자란 태아는 출생 이후에도 각종 피부 질환을 앓게 된 것이다. 어디가 아픈가 건강한가. 취재진은 400명의 아이들 가운데 아토피 증세가 가장 심한 30명을 따로 선발했다. 여기서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내 모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30명의 아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28명에서 심각한 아연 결핍 증세가 나타난 것이다. 아연은 우리가 보통 그 면역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섹스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성장 미네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연이 결핍된 어린애들은 성장이 결핍되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연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그 면역 결핍 질환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결핍 증세도 발견됐는데, 이는 피부 건조와 성장 부진, 내분비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절반을 넘는 16명은 수은과 납 등 독성 중금속에도 중독돼 있었다. 아이들의 필수 미네랄 결핍과 중금속 중독.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 취재진과 진주국제대학 식품과학부 연구팀은 임신한 쥐 30마리를 대상으로 양수의 면역력 검사를 실시했다. 이물질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시게 한 쥐와 수돗물을 마시게 한 쥐, 그리고 각각 카드뮴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한 쥐, 이렇게 4개 군으로 분류해 보름 동안 실험이 이루어졌다. 연구팀은 이들 쥐에서 양수를 채취해 여기서 면역글로불린 A 함량을 추출해냈다. 면역글로불린 A는 외피세포 표면에 세균이 부착되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조직 내로의 세균 침입을 막는다. 이는 태아의 장관 점액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각종 세균 등으로부터 태아의 감염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양수로부터 면역글로불린 A를 추출한 결과다. 순수한 물인 증류수를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글로불린을 100%로 봤을 때 각각 카드뮴과 납에 오염된 물을 마신 쥐의 양수 내 면역글로불린은 73.6%와 77.3%씩이 검출됐다.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에 중독된 임신쥐의 양수 중의 면역글로불린 A가 증류수를 먹인 정상쥐의 면역글로불린에 비해서 감소하였다는 실험 결과는 결과적으로는 태아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태아의 면역력 자체가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면역력은 조산이라든가 자궁 내 태아의 감염의 빈도를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금속에 중독이 된 그 산모들에 있어서 조산이라든가 사산 혹은 조기 양막 파수와 같은 결과들이 초래된다고는 임상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면역력 자체가 떨어진 그 신생아들은 피부 질환이라든가 혹은 감기, 폐렴, 기타 각종 잔병 치레들이 잦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문해가지고 혈당 체크도 하고 중간에 한번 혈액 검사도 한번 표본이 되셔가지고 한서대학교 자연의학연구소는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흥미로운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이건 또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냐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 질병을 다스리는 물의 실체를 증명하기 위한 국내 첫 시도였다. 위에서 나오는 물이고 밑에서 나오는 물. 연구팀은 실험에 사용할 물로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선택했다. 취재진과 연구팀은 이미 보름 전부터 이 임상실험에 참여할 당뇨병 환자를 모집했다. 그 결과 오늘 모인 15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물의 치유력을 믿고 있는 것일까? 믿어봐야죠. 믿어보고서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이게 절감한 문제라 우리도 생활인인데 이거 고칠 수 있다고는 그 얘기를 듣고 다 만사 지쳐놓고 왔어요. 믿어보려고. 네. 좀 심했다, 또 신경 쓰면 좀 심했다, 또 그러지 않으면 250. 음정도 이상하고 이런 찬송가니 책 부를 때만 노래 잘 안 나오는 거 있지. 지금까지는 아직 팔이 힘이 없어요. 열심히 해서 하여간 노력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죠. 나서려니 하고. 근데 인간이 가장 운명한 게 뭐냐면 실험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이는 전적으로 참여자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분류된 것이다. 그동안 해오던 인슐린 투여를 완전히 중단하고 대신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기로 한 당뇨병 환자들. 나머지는 전해 환원수를 마시지 않고 인슐린 투여를 계속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당뇨병 환자들이다. 다만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는 환자의 경우 과다한 물 음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욕기를 이용한 자연요법도 병행하기로 했다. 연구팀이 실험을 위해 선택한 전해 알칼리 환원수는 어떤 물일까? 수돗물 등 일반적인 물에다 전기 자극을 주면 물 분자가 전기 분해되면서 음극에는 양이온이, 양극에는 반대로 음이온이 모아진다. 음극에 모아진 양이온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알칼리 이온이며 양극에 모아진 음이온은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 등이다. 결국 음극 쪽은 알칼리성을 띠며 활성수소가 풍부한 환원력을 갖게 되고 양극 쪽은 반대로 산성수가 되는 것이다. 알칼리 환원수는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을 의미하고 환원이라는 것은 전자를 내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칼리 환원수는 전자를 충분히 공급함으로 인해서 전자 결핍 상태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험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확인된다. 전기 분해한 결과 음극 쪽에 모인 알칼리수와 반대로 양극 쪽에 모인 산성수, 그리고 일반 수돗물에다 각각 시약을 떨어뜨리면 먼저 색깔부터 변화를 일으킨다. 알칼리수는 청색, 중성에 가까운 수돗물은 연한 청록색을 띠며 산성수는 노란색 반응을 보인다. 이 세 가지 물의 환원력을 알아볼 수 있는 ORP, 즉 산화환원 전위 수치를 측정했다. 산화환원 전위 수치가 마이너스일 경우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산화환원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산화순지, 환원순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수에서는 보통 ORP를 측정하게 되면은 보통 500에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700mV가 넘게 나오기도 하고, 보통 환원수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보통 반응체로 사용을 할 경우에 보통 한 250, 마이너스 250mV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기서 중요한 단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인데, 플러스면 그게 바로 산화수를 의미를 하고 마이너스면은 환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환원력. 결국 이 환원력이 질병 치료의 핵심인 것이다. 일본 휴고현. 여기에 아카시 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산성수를 몸에 뿌리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있다. 물을 전기 분해할 경우 양극에서 발생하는 산성수가 탁월한 살균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10분 활용한 것이다. 병원 곳곳에 붙어있는 완치된 환자들의 사진. 지난 11년 동안 2만 명의 피부병 환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20대 중반의 니시카와 고조우 씨. 중학생부터 10여 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 그동안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왔던 니시카와 씨는 1년 전 아토피 증세가 온몸으로 번지면서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 처방대로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완전 중단했고, 이 때문에 아토피 증세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리바운드 현상이 발생해 보름 전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3리터씩의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고 피부에는 산성수를 뿌리는 것이 치료의 전부다. 酸性水に変えてから、
ステロイドが抜けるまで時間はかかりましたが、かなり体の方が白くなってきて、綺麗にもなってきたんで、それは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います。 아사다 가츠야 씨, 그리고 6살 된 조카 유어 양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지 3년째다. 오사카에서 2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하루 2리터씩의 환원수를 마시고 몸에다 산성수를 뿌리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今までの病院でもらってたステロイド剤っていうのを一切やめた時には一時的にですけどリバウンドというのが全身に出てきて、その時はもう痒いというか痛いというかそういう思いしましたけど、それがなくなった時には今まだありますけども、かなり治ってきてるような状態ですね。今7年。 19살 된 이 여성은 최근 입원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다.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발라왔지만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고 한다. 2달 전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은 병세가 눈에 띄게 나아진 상태다. 最初すごい顔がすごかったんですよ。でもだんだんと落ち着いて治ってきて。1日水はどのぐらい飲むんですか？最初入院した時にはやっぱり5リットルとかそのくらい飲んでたんですよ。でも一番すごいひどくなった時にはちょっと口もあまり開かなかったんで水は少ししか飲めなかったんですけど、で治ってきて4リットルとか5リットルとか。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이 병원을 찾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곳 환자들은 물만으로도 아토피 피부염을 고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측도 치료의 핵심은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라고 말한다. 最初は非常にこの水治療、我々も本当に治るんかなっていう気持ちでや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11年経った今ですけれども、患者さんのご紹介が大体8割ぐらいになりまして、それで、我々の病院で何が一番特徴なんかって言いますと、患者さんと長い間お話を聞き、それで先生がアドバイスをし、 そうして患者さんとの信頼関係を築き上げて、最後の良くなるまで先生とのお話によって治していくというやり方をとっております。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마시고 산성수를 피부에 뿌리는 이 같은 치료법은 물의 특성을 극대화해 치료제로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인 셈이다. 多くの方が、ステロイドを使って効かなくなって、だんだんリバウンド症状も伴ってひどくなっておられるケースが多いんです。で、酸性水は褥瘡でも振ってたら組織修復能力、肉毛形成促進作用もあるということ、あるいは皮膚に振ってたら殺菌作用もありますし、 組織の修復能力、そういうのを利用して、酸性水使ってたら強くなりますのでね、おのずとステロイドは減ってくるんです。 일본 고베시. 여기에는 전해 알칼리 환원수를 이용해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 교화병원이 있다. 이 병원은 18년 동안 물로써 환자를 치료한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갖고 있다. 병원 측은 당뇨병으로 인한 괴사 증상으로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할 위기의 환자들도 이 병원에 와서는 완치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노 아이코 씨가 그런 경우다. 6개월 전 당뇨병 때문에 발가락이 썩는 괴사 증상이 발생했다.
처음 찾아간 종합병원에서 신경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인슐린과 진통제 투여는 계속됐지만 마시는 물은 전해 알칼리 환원수로 바꾸었다. 하루 8리터씩의 엄청난 물을 마셔야 했다. 치료가 계속되면서 병원 측은 인슐린과 진통제 투여량을 서서히 줄여나갔다. 痛かったです。すごく神経がギンギンギンギン、もうこの痛さっていうか神経の方が痛かった。今はどうですかね。もう収まりました。もう痛み止めも全然もうね、夜だけしか飲んでないですわ。昼も飲んでも時々もうシューシューと痛いだけで。후지타 데이코 씨도 비슷한 경우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이 여성은 발가락이 찢어지면서 귀사 증상으로 번져 끝내는 치료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병원을 전전한 끝에 우연히 알게 된 교화병원. 2달 전부터 입원 치료를 받으며 하루 6리터씩의 물을 마시고 있다. ただ穴が開いてるところがね、もうこれでは塞がらないって言われまして、それで9月いっぱいで先生退院できますかって言ったら、いやもう治らないって言われたので、インターネットで先生のこと知りまして、それで息子がこちらに連絡させていただいて入院ってことにしてもらったんです。はい、おかげさまで穴が開いてるところがもう完全に見えなくなって、今中からこう肉が上がってきて、はい。 이 병원은 환자가 마시는 물 외에도 음식 조리에까지 환원수를 사용하고 있다. これはもう全部こちらの病院の方針で、イオン水を使って全部ご飯炊くのから全部イオン水で使えっていう指示がありますけど、はい。それは先生の指示で。そうです。はい。だからお茶から何から全部これです。 병원 측은 당뇨병 말고도 고혈압 등 15가지 질병을 물로써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병의 근원을 활성산소로 보고 있으며 전해 알칼리 환원수에 포함된 활성수소가 문제의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이 치료된다는 입장이다. 病気が増えております。で、病気が増えているというのは私たちの病気の原因である活性酸素が私たちの体の中で 産生することを止めてない、止めることができない。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私たちが生きていくために必ず必要である、絶対に必要である水が、いわゆる酸化力を持った水しかないと。私たちが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る水はほとんど酸化力を持った水で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ですからその水を還元力を持った水に変えますと今申し上げた活性酸素が体の中で消去されるとその結果病気が治っていく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해 알칼리 환원수 자체가 질병을 직접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몸으로 흡수될 경우 인간의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水が 病気を治すということよりもこの還元水を変えた結果私たちの体の中でのねいわゆる病気の原因である活性酸素がおそらく消去されるであろうとその結果ですね体の中の環境が正常になるとそれによって私たちが持っている自然治癒力が発揮される状態になると その結果病気が治っていく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あくまでも病気を治すというのは私たちが持っている自然治癒力が治すんであろうと思いますね。 병원 측은 처음부터 환자에게 물만 마시게 하고 기존에 해오던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물이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속도에 따라 약물 치료를 서서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은 과연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2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알칼리 환원수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올레TF라는 유전적으로 비만이 생겨 스스로 당뇨를 일으키는 쥐가 실험에 사용됐다. 각각 8마리씩 2개 군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일반 수를, 다른 쪽에는 미네랄을 이용해 만든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도록 했다. 이들 쥐의 평균 혈당치는 각각 69와 53이다. 사료는 동일하게 분배됐다. 두 달 동안 정기적으로 2개 군의 쥐에서 혈액을 채취해 혈당 수치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했다. 스스로 혈당을 높이는 쥐들인 만큼 환원수가 얼마나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느냐가 이 실험의 관건이다. 먼저 혈당 수치의 변화다. 알칼리 환원수가 일반 수에 비해 34% 정도 혈당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음은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다. 이 또한 일반 수에 비해 알칼리 환원수가 30% 정도 중성지방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지단백과 결합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어떨까? 이번 실험은 알칼리 환원수가 혈당 수치를 억제하는 효과뿐 아니라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다음은 항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용 쥐에다 악성 피부암 세포주인 흑색종을 복강에 주입한 뒤 암의 전이 속도와 크기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쥐를 2개 군으로 나눠 역시 한쪽은 알칼리 환원수를 마시게 하고 다른 쪽에는 일반 수를 마시게 했다. 사료는 동일하게 지급됐다. 종양 크기에서부터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종양 크기가 10.78mm인데 비해 일반 수를 마신 쥐는 그 2배인 20.11mm로 커져 있었다. 이번에는 쥐에서 종양을 떼어내 그 무게를 쟀다. 일반 수를 마신 쥐의 종양 무게가 4.8g인데 비해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의 종양 무게는 불과 2.3g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또 꼬리에 주사했던 피부암 세포가 폐로 전이되어 자란 콜로니, 즉 암세포군의 수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하얀색의 폐에서 검정색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암세포군이다. 일반 수를 마신 쥐의 암세포군은 260개,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쥐는 145개다. 알칼리 환원수가 종양 전이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전이를 하거나 조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활성산소가 필요한데 알칼리수가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여 그러한 암 조직에서 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도 이런 기폭들이 약을 자주 주면서도 불구하고도 이런 어떠한 그 폭들이 여기서 한 중간에서 한 열흘 정도 당뇨병 환자들의 임상 실험이 끝났다. 다시 여기서는 혈당치들이 관찰을 시작한 지 36일 만이다. 하루 5리터씩의 전해 환원수를 마신 참여자들. 한서대학교 자유의학연구소팀은 실험 기간 동안 매일 이들의 혈당 수치를 측정해왔다. 실험 시작 때보다 참여자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 이 부위
혈액이 그전보다는 낮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가면 아우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뻐졌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더라고요. 그 약 먹었을 때 그 수치 그거보다도 좀 더 내려갔다고 하는 게 지가 날마다 그 손을 체크해 가면서 그걸 눈으로 보니까 그 체크한 숫자를 그게 변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물을 먹기 시작한 뒤는요, 언제 150도 나오고 144도 나오고 141도 나오고 제일 최하 나올 때가 130 몇인가 나왔어요. 예? 근데 비교적 그래도 약 먹을 때하고 비하면 그래도 물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슐린 투여를 완전 중단하고 전에 환원수에만 의존했던 이성준 씨. 되게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도 솔직히 기뻤어요. 근데 그건 145. 밥 먹어. 그걸 정상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했던 실험 전 혈당 수치가 400 안팎을 오르내리던 이 씨는 지난 한 달여 동안 한때는 혈당 수치가 186과 16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100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양 갖고도 안 되는데 물 먹고서 저거 한다고 이렇게 믿어지들 않았죠. 근데 이제 지금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고 그래서는 그 약과 인슐린을 다 끊고서 물만 먹어보니까 물만 먹고도 그 약 먹을 때나 똑같이 그 수치가 높긴 높아도 수치가 똑같이 나온다는 것. 그러면은 이 물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연구소팀은 매일 측정한 참여자들의 혈당 수치를 그래프로 작성했다. 인슐린 투여를 중단한 뒤 매일 5리터씩의 알칼리 환원수를 마신 참여자들의 혈당 수치 변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혈당 수치가 약간 내려갔으며 날마다 큰 폭의 오르내림을 보이던 혈당 수치 변화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환원수를 마시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인슐린 투여를 지속했던 환자의 혈당 수치는 날마다 심한 변화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임상 실험 결과 단순히 인슐린만 투여하여 혈당을 치료하는 환자군의 경우는 전날 먹은 음식 투여량이라든가 운동 여하에 따라서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 모두 불규칙성을 보이는 반면에 전해수만 투여하여 치료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에서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혈당의 치료에도 유의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전해 알칼리 환원수가 인슐린의 효능을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